그대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왜 마음이 무거운가? 즐거워야 할 자리가 피곤했고, 친하다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외로웠다. 이는 내 탓만이 아니다. 모임이란 본래 사람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잘못되면 모임은 전쟁터가 된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겨루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진다. 웃음 뒤에 비교가 있고, 칭찬 뒤에 질투가 있으며, 안부 뒤에 우월감이 숨어 있다. 진정한 모임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모임은 어떠한가?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누군가는 남의 실패를 씹으며, 누군가는 돈으로 체면을 세운다.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상처받으며 집에 돌아가서는 허탈함만 남는다. 모임을 망치는 것은 단 하나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모든 불편함의 근원이다. 내가 만약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는 혹시 내 자신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는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다. 모임을 망치는 최악의 행동들을 낱낱이 밝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을 전하고자 한다. 그대가 이를 깨닫고 실천한다면 너는 어느 자리에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를 무시한다면 너는 평생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벗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1장. 거칠애로 우월함을 세우지 마라. 모임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는 자가 있다. 그는 시계줄을 일부러 드러내고 차키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옷값을 슬쩍 흘린다.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희는 이런 거 없지라는 우월감이 배어 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단정하되 수수하게 입고 값비싼 물건을 가졌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다. 물건이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빛낸다는 것을. 내가 명품을 걸쳤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의존하는 순간 너는 물건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내 옷을 보지 않는다. 내 태도를 본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본다. 거칠애는 일시적인 주목을 끌 수는 있어도 존경을 얻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내 명품 가방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너라는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뒤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물건밖에 없더라. 너는 모임에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남을 누르기 위한 장식인가? 아니면 상대를 편하게 하는 단정함인가? 전자를 택한다면 너는 평생 물건의 노예로 살 것이고, 후자를 택한다면 너는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진정 귀한 사람은 귀한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허영을 버려라. 내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꺼내 입고 아무 장신구도 하지 말라. 그리고 모임에 나가라.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곧 깨달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옷이 아니라 내 말과 태도에 집중한다는 것을. 거칠애를 버리는 순간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과시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저 너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다. 허영은 품격을 갉아먹는 좀벌레다. 지금 당장 이 벌레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단정하되 수수하게, 편안하되 정갈하게 스스로를 가꾸어라.
그것이 모임에서 환영받는 첫 번째 법칙이다. 2장. 계산으로 체면을 세우려 하지 마라. 모임이 끝날 무렵 누군가 벌떡 일어나 말한다. 오늘은 내가 쏜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가 매번 모든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떠한가? 사람들은 점차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의 베풀 뒤에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계산으로 체면을 세우려는 자는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으로 계산대 앞에 선다. 나는 너희보다 여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 이는 베풀미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과시다. 진정한 베풀문 은밀하다. 그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때로는 몰래 계산을 하고, 때로는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며, 때로는 함께 나누어낸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한가이다. 너는 모임에서 계산을 하고 싶은가? 좋다. 그렇다면 조용히 하라. 미리 식당에 전화해서 처리하거나 화장실 간 사이에 계산하라. 돌아와서는 이미 했어라고만 말하라. 절대로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치지 마라. 그 큰 소리 속에는 베풀미 아니라 자랑이 들어있다. 또한 매번 계산하려 들지 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베풀문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며 서로를 챙기는 것이다. 내가 매번 계산을 독차지하면 다른 이들은 빚진 기분만 느낀다. 그들은 너와의 만남을 점차 피하게 될 것이다.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덕이란 나누기 위해 존재하되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베풀고 싶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는 아, 그랬구나 하며 고마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떠들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또 자랑하네 하며 고개를 돌릴 것이다. 계산을 하되 말하지 말라. 베풀되 과시하지 말라. 도우되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덕이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면 사람들은 너를 진심으로 존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돕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반대로 내가 계산으로 체면을 세우려 한다면 너는 평생 돈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내 돈을 좋아할지 몰라도 너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슬픈 일이다. 너는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문 보이지 않을수록 깊다. 이를 명심하고 내 베풀미 진정한 덕이 되도록 하라. 3장. 남의 흠을 드러내지 마라.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누군가 말문을 연다. 야, 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직도 그 모양이더라. 모임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한다. 사람들은 웃어넘기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오늘 저 사람이 다른 일을 흉보았다면 다음에는 자기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의 흠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하려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역효과를 낳는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경계한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다. 입은 칼보다 무섭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벤다. 내가 누군가를 흉본다면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설령 듣지 못한다 해도 네 평판은 떨어진다. 사람들은 너를 뒷담화나 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벗을 흉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법이다.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의 결함을 본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 얘기에만 관심이 많을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너다.
모임에서 누군가 다른 이의 흠을 말하기 시작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대로 동조하지 마라. 침묵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그 친구 좋은 점도 많지 않나라며 부드럽게 방어하라.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너는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둘째, 사람들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남의 흠을 말하는 대신 남의 장점을 말하라. 요즘 그 친구 부쩍 성장한 것 같더라거나 그 친구 참 성실하더라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은 모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 사람들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혹시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상황이라면 절대로 모임에서 하지 마라.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 조용히 말하라. 그것이 진정한 충고다. 모임에서 하는 지적은 충고가 아니라 망신주기다. 너는 충고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상대는 모욕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입을 조심하라.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흉보았다면 그 말은 영원히 내 흔적으로 남는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했다면 그 칭찬도 영원히 내 품격으로 남는다. 너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벗을 대하는 입이 곧 내 인격이다.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가 아니면 깎아내리는가? 이 말이 모임을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차갑게 하는가?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될 말인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말인가? 칼은 칼집에 넣을 수 있지만 입에는 칼집이 없다. 그러므로 내 입을 스스로 단속하라. 그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4장.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마라. 모임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다. 자신의 성공담, 자녀 자랑, 건강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자.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곧 끊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온다. 그거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마리아로 시작해서 결국 또 자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자는 깨닫지 못한다. 자신이 얼마나 지루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시계를 본다. 언제 끝나려나 하며 지루함을 참는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는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다. 말이 넘치면 귀가 다친다. 귀가 다치면 마음이 멀어진다. 내가 끊임없이 말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다. 듣지 않는 사람과 누가 깊은 관계를 맺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가? 만약 내가 1시간 동안 50분을 말했다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비율은 이렇다. 내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3대 7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아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2대 8이어야 한다. 잘 듣는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내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한다면 상대는 너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기억한다. 반대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빨리 잊혀진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첫째, 눈을 맞추어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라. 둘째, 질문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으로 상대가 더 말할 수 있도록 도와라. 셋째, 공감하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같은 짧은 말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라.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라. 그리고 상대가 너에게 질문할 때 비로소 내 이야기를 하라. 이것이 대화의 예의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다.
혹시 네가 성공했거나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되 겸손하게 말하라. 운이 좋았다 주변 분들 덕분이다라는 말을 덧붙여라. 절대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라며 자화자찬하지 마라. 그런 말은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든다. 자녀 자랑도 마찬가지다. 내 자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모임에서 계속 말하지 마라. 한두 번은 좋다. 그러나 매번 자녀 이야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지친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내가 말을 줄일수록 내 품격은 올라간다. 내가 들을수록 사람들은 너를 좋아한다. 이는 역설이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적은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말 적은 사람은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모임에서 이렇게 해보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곧 깨달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것을, 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말보다 귀가 먼저다. 이것이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의 비결이다. 5장.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모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비교하는 마음. 사람들은 겉으로는 즐겁게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가? 내가 더 성공한 것 같은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가? 이런 마음이 모든 불편함의 근원이다. 내가 모임에서 진정으로 편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너는 항상 불안하다.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낀다. 어느 쪽이든 평화롭지 않다.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 왜냐하면 비교는 상대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너는 상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할 대상으로 본다. 그의 장점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의 단점은 나를 안심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인가? 경쟁심은 관계의 독이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를 썩게 만든다. 처음에는 사소한 질투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질투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미움이 된다. 결국 너는 그 사람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각자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라. 상대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상대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다. 각자는 각자의 기준으로 살고 있으며 그 기준은 비교할 수 없다. 둘째, 내 것에 집중하라.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내 잔디를 제대로 가꾸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일에 집중하라. 내 삶을 충실히 살라. 그러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사라진다. 셋째, 진심으로 축하하라.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질투하지 말고 축하하라. 축하해 잘 됐네, 정말 기쁘겠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너는 진짜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비교를 버리면 모임이 달라진다. 너는 더 이상 남의 말에 긴장하지 않는다. 누가 무슨 차를 타든 누가 얼마를 벌든 그것이 더 이상 너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너는 그저 그 사람 자체를 본다. 그리고 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내 변화를 느낀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이 다가온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관계가 깊어진다. 비교는 습관이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이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노력하라.
내가 남과 비교하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마음을 멈추어라.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몇 번이나 남과 나를 비교했는가? 그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다. 비교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경쟁심을 버리고 공존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 모임은 비로소 진정한 만남의 자리가 된다. 6장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끊임없이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한다. 큰 소리로 웃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독점하며 모든 화제를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 그는 자신이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진정한 품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되 모든 것을 적신다. 내가 모임에서 가장 크게 웃고 가장 많이 말하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라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진다. 관심의 중심이 되려는 욕망은 불안에서 온다. 너는 두려워한다. 내가 눈에 띄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더욱 크게 웃고 더욱 많이 말하며 더욱 화려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효과를 낳는다. 사람들은 내 소란스러움에 지쳐간다. 빛나려는 자는 흐려진다.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빛나려 애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존재하며 필요할 때 적절히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듣는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모임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화음이 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면 소음이 된다. 각자의 악기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항상 중심에 서려 하면 모임은 불협화음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의도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내가 가로채지 말고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어라. 둘째, 말수를 줄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라. 그리고 관찰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말하고 싶어 하는지. 셋째,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라.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라며 그를 추켜 세워라. 누군가 재미있는 농담을 했다면 진심으로 웃어주어라. 내가 빛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더 큰 품격이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오히려 너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왜냐하면 너는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너에게 밀려날 걱정이 없다. 그래서 너를 찾는다. 관심의 중심에 서려는 욕망을 버려라. 그 대신 관심의 조력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품격이다.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다.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존중받았다고 느꼈는지다. 이것을 명심하라. 빛나려 하지 마라. 그저 따뜻하게 빛나라. 햇빛처럼 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되 누구도 태우지 마라. 그것이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의 방식이다. 7장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지 마라. 모임에는 늘 이런 사람이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그때는 진짜 대단했지 요즘 애들은 몰라 하며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자. 그는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으며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자랑으로 변질될 때다. 나는 그때 이랬다, 우리는 그때 저랬다며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다른 사람들 위에 놓으려 할 때 그것은 불편함을 낳는다. 옛 것에 매달리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내가 계속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내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현재는 별로 없나 보다. 시간은 흐른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찬란했어도 지금의 너와는 관계없다. 내가 20년 전에 무엇을 했든 지금의 너는 지금의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짧게 하라. 한두 문장으로 끝내라.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로 끝내고 계속 늘어놓지 마라. 둘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이 아니라 배움을 나누어라. 그때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교훈이 있더라 같은 식으로 말하라. 셋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라.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요즘 관심사가 뭐야? 같은 현재 중심의 대화를 하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하라. 요즘 애들은 몰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세대 간 벽을 만든다. 젊은 사람들은 너를 꼰대로 생각하고 너와의 대화를 피할 것이다. 대신 이렇게 하라.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요즘은 어떤 게 유행이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며 진심으로 물어보라. 그들은 네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비로소 너를 존중한다. 그리고 너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과거는 발판이지 집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머문다면 너는 성장하지 못한다. 과거의 영광은 감사히 여기되 거기에 매달리지는 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과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가?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자랑이었는가? 정직하게 답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화하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름답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성실함이 더 존경받는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너의 가치다. 8장, 불평과 하소연을 멈추어라.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끊임없이 불평한다. 직장이 힘들다.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는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 건강이 안 좋다. 경제가 어렵다. 그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문제고 모든 것이 불만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지친다.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한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부정의 기운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내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진다. 불평은 습관이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너는 위로받고 싶어서 불평한다. 그러나 과도한 불평은 위로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불평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불평이 꼭 필요한가? 이 불평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이 불평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렇다면 말하지 마라. 둘째, 불평 대신 해결책을 말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면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문제만 늘어놓는 사람보다 해결책을 찾는 사람을 존경한다. 셋째,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은 있다. 힘들긴 하지만 이런 배움이 있었어. 어렵긴 하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 같은 식으로 말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특히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깊이 이야기하지 마라. 모임은 치료 세션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가까운 친구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라. 모임 전체를 너의 상담소로 만들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꺾지 마라.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건 좋지만 나는 마리아라며 불평으로 화제를 돌리지 마라.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내 불평은 나중에 해도 된다. 불평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 자신도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 불평은 생각을 지배한다. 내가 불평을 멈추면 내 머릿속도 맑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덜 심각하게 느껴진다. 많은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더 커진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내가 항상 불평한다면 사람들은 너를 피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긍정적이라면 사람들은 너를 찾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물론 너도 사람이다. 힘든 일이 있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임 전체에 늘어놓지는 마라. 정말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만 털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밝은 모습을 보여라. 모임은 서로의 기운을 북돋는 자리여야 한다. 내가 불평으로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마라.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라. 웃음과 희망을 나누어라. 그것이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의 자세다. 부정의 기운을 멈추고 긍정의 빛을 발하라. 그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다. 9장.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라. 모임에 늦는 사람이 있다. 매번 늦는다. 그리고 매번 변명한다. 길이 막혀서 급한 일이 생겨서 깜빡했어.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내가 늦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10명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30분 늦으면 너는 9사람의 시간을 각각 30분씩 총 270분을 빼앗은 것이다. 이것이 작은 일인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밥 사줄게, 이거 빌려줄게,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두 번은 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너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쌓인다. 내가 매번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너를 신뢰한다. 반대로 내가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라. 교통 상황이나 돌발 변수를 고려해서 여유 있게 출발하라.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것이 늦어서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둘째, 정말 불가피하게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라. 10분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라. 이것만으로도 상대의 불편함은 줄어든다. 가장 나쁜 것은 늦으면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약속은 신중하게 하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라. 다음에 밥 사줄게라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그럴 의향이 있을 때만 말하라. 그리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약속하지 마라. 넷째, 약속을 기록하라.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휴대폰이나 수첩에 적어두어라.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잊어버릴 수 있다. 기록하는 것이 확실하다.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관리의 문제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너를 중요한 일에 끼워주지 않는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내가 항상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면 사람들은 너를 신뢰한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과는 일이 편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 모든 약속에 10분 일찍 도착하라. 모든 약속을 기록하라. 그리고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어느새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의 반복으로 쌓인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라. 그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기본이다. 10장,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되 오만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균형. 내가 모임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균형을 찾아야 한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되 오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겸손하다. 모든 것을 사양하고 모든 칭찬을 부정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춘다. 아니에요. 저는 별로예요. 제가 뭐 대단한가요? 이런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다. 내가 스스로를 너무 낮추면 사람들도 너를 낮게 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당당하다.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을 항상 중심에 놓는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상 이런 태도는 당당함이 아니라 오만이다. 내가 너무 높이 서면 사람들은 너를 피한다. 진정한 품격은 중용에 있다. 내가 잘한 일은 인정하되 자랑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점은 받아들이되 자학하지 않는다. 내 의견은 분명히 말하되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내 자리는 지키되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 균형을 어떻게 찾는가? 첫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내 장점과 단점, 내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바라보라. 내가 너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너는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는다. 둘째,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당히 나서서 도와라. 그러나 누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라. 이것이 상황 판단력이다. 셋째, 끊임없이 배워라.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만해진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굴이다. 나는 어느 정도 알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넷째, 칭찬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거부하지는 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아니에요. 저는 별로예요 라고 부정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의 칭찬을 무시하는 것이다. 칭찬을 받아들이되
그것으로 교만해지지는 마라. 다섯째, 비판을 받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듣되 무조건 수용하지는 마라. 말씀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라.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마라. 그러나 부당한 비판이라면 정중하게 설명하라. 그 부분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라. 균형을 찾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너는 때로 너무 낮아질 것이고 때로 너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다. 내가 너무 겸손했다고 느껴지면 다음에는 조금 더 당당히 행동하라. 내가 너무 오만했다고 느껴지면 다음에는 조금 더 낮추어라.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사람을 좋아한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사람. 당당하지만 배려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매 모임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균형을 잡았는가? 너무 낮았거나 너무 높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편안했을까? 그리고 조금씩 조정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저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균형 잡히면 된다.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품격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되 오만하지 마라. 이 균형을 지킬 때 너는 비로소 어떤 모임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너를 존경하며 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균형이 품격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모임을 망치는 최악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하나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함께 어울리는 마음을 가져라. 모임은 경쟁장이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리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너는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찾을 것이고 너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쌓인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칠애를 버리고 계산을 멈추고 흉을 그치고 듣기 시작하라. 비교를 버리고 관심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과거를 내려놓고 불평을 멈추어라.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균형을 찾아라.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상대를 존중하라. 내가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존중하는 마음이 곧 품격이다. 벗을 대하는 마음이 곧 내 품격이다. 이를 명심하고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리하여 너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